자, 50페이지 이어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산업입지 및 개발원화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중에서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까지. 원래는 농공단지까지 네 가지를 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참고 있듯이. 그러니까 그 법률에서 산업단지라면 원래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가 차원의 큰 국가산업단지와 참고에 일반산업단지는 옛날로 따지면 이제 지방산업단지를 지금은 일반산업단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그럼 농공단지까지 얘기합니다. 자, 우리 농공단지는 농촌 쪽에서 이제 농업 유효노동력을 흡수하려고 만든 간단한 그 공장 몇 개 있는 게 농공단지예요. 산업단지에서 제일 작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시골 쪽으로 가야 보여요, 이게. 농공단지는. 그래서 도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은 농공단지를 뺀 나머지 산업단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곳에 산업단지가 지정됐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쪽에서는 그 목적대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엄청난 개발이란 말이에요. 공장이 쭉쭉 들어서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업지역에 속하는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원래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그쪽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은, 원래는 관리계획 세워서 도시지역을 지정해줘야 목적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뻔하다고 보는 거야. 누구에게 결정권을 맡겨도 뻔하기 때문에 뭐 힘들게 만드느냐. 어차피 그렇게 갈 게 뻔하다라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농공단지는 아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조그만 거라니까. 이거 보신 적 있나요? 농공단지? 시골에서? 작아요. 굳이 여기는 도시적으로 의제를 안 해도 농공단지로 개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작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을 물을 때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틀리고 산업단지라는 전체적 표현을 써도 틀리는 거예요. 산업단지 속에는 네 가지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을 뺀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요거는 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공장에 속하는 도시적으로. 4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아니, 이것도 그렇죠. 택지개발할 지구야. 그러면 그곳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택지개발을 엄청 하겠죠? 택지가 주택 지을 땅을 택지라고 하잖아. 그럼 그곳에는 나중에 주택이 쫙 들어서겠네, 나중에? 개발이 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거지에 속하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걸 외워야 하냐고, 그죠? 바꾼 건 알아야지. 이게 5번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원이 전자가 밭전자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 전기전자, 근원원자, 전기전자, 근원원자예요. 그러니까 전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발전소 설치하는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소 설치하는. 나는 노후에 가서 편안하게 전원 생활하겠다. 그 전원이 아니에요. 발전차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제 전원개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큰 발전소 들어가는 거죠. 원자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큰 엄청난 발전 설비를 져야 되고 거기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 살 곳도 마련해야 되고 엄청난 개발이죠? 토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예외가 존재해. 예외가 가로 속에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게 한 구역은 제외한다. 이 예외도 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전원개발 사업구역에 외워놨는데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고 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되죠. 틀리죠. 수력발전소를 설치한 것은 도시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촌에다 하는 것이라. 수력발전은. 소양강댐 가볼까요? 소양강댐? 가보셨나요, 거기? 네. 거기 가면은 뭐 그 소양강댐에 무슨 막 건물 막 들어서 있던가요? 없죠? 아마 없을걸? 아파트? 상가?
없어요, 없어. 그냥 물만 이렇게 모여져 있죠? 거길 도시로 의지해서 뭐 하는데? 다른 발전소랑 다르죠. 수력발전소라면 산간벽제 계곡 큰 곳에 댐 막아서 물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거기 유람선은 탈 수 있을 거야 아마. 유람선은 막 크게 탈 수 있습니다. 물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수력발전 되잖아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 거기에. 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춘천에 가면은 뭐가 유명한가요? 닭갈비. 거기 가서는 없어. 꼭 가기 전에, 수영감 때 가기 전에 드셔야 돼. 닭갈비. 거기 가면 그 쏘가리 매운탕이 참 맛있는데. 민물고기 중에서는 쏘가리가 최고예요, 최고. 민물고기의 왕입니다, 왕. 그 회는 너무 귀해서 못 먹고, 회를. 매운탕. 하여튼, 춘천. 우린 막 춘천도 갔다 왔잖아, 지금. 공법하면서. 공법하면서. 좋은 과목이라니까, 이게. 앞으로 가고 싶은 것도 있으면 얘기해요. 그쪽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도시로 의지할 필요 없겠죠, 거기? 수력발전소. 지금 그 얘기를 한참 했잖아. 쏘가리 면통이 맛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요걸 보셔야 돼, 요거. 그리고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해 경과. 여러분, 송전 설비가 전기 보내는 우리 송전탑 쫙 세워서 쫙 전기 보내는 거 있잖아, 송전. 변전 설비는 이제 전압 바꾸는 변전 설비. 더 간단하죠. 어쨌든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겠다 그러면은 발전소보다는 규모에 있어서 굉장히 작고, 좀 크다 해도 송전탑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모여 사는 곳에 주로 그거를 설치해서 전기를 보낸든가요? 아니면 산에다 설치하든가. 그 밑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 있을 필요가. 도저로 의지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것은 제외한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방가루 2번, 3번을 말씀드리면, 방가루 2번, 3번 말씀드리면, 도관농대 중에서 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여기 농지가 있고 산림이 있다, 산지가 있다. 당연히 관리지역 행정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농지에 대해서,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요. 농사를 잘 지어. 이 농업진흥지역은 어느 지역을 지정할 땅이라고 배우셨나요? 용도지역 중에서? 우리 나왔었잖아, 아까 지역 개념에서. 네? 아니지. 직접 농업진흥지역 예를 들었던 것은 어느 지역으로 지정한다? 농림지역이잖아. 네, 그래서 저거를 알고 나서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농림지역 지정할 땅으로 배우셨잖아. 제가 농에 해당되는 게 농사 잘 지을 농업진흥지역, 림에 해당되는 게 보전산지다. 농림지역 지정할 대표적인 땅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둘이잖아요. 개념. 그러면은 농업진흥지역은 비록 현재 관리지역이지만 이게 지정되는 순간에 원래 어디로 가야 될 땅이냐? 농림지역에 농을 구성하는 것이라 여기로 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지정되는 순간에 농림지역으로 결정구역상으로 보겠다. 이게 2번 얘기예요, 지금. 이래야 농업진흥지역이 훌륭히 농사 잘 지을 땅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바꿔서 틀리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있는 땅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같은 비도시라 그래도 농림지역보다는 관리지역이 좀 더 행정이 풀어져 있잖아. 좀 더 비싼 땅이라고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안 보내고 관리지역의 행정을 그대로 지정하게 되면은 요게 그만큼 개발되는 것만큼 망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을 여기다 안 하고 이렇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왜 안 되느냐? 이게 도시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도시는 아까 개발할 땅으로 배우셨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은 개발 안 하고 농사 잘 짓겠다는 거예요. 여긴 개발할 땅이에요. 그럼 도시지역에 농지가 있어요. 요거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초에 지정을 못해요. 지정을 전제로 해서 특례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개발할 땅인데 개발해야지. 이곳에 왜 농사 잘 지라고 이걸 지정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농지법에서 가보면 이 파트에 가보면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중에 특별시 녹지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만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전체 도시지역은 지정 못합니다. 비도시에 가능한데 여기가 문제되지 요거는 아예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을 전제로 한 특례는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관농,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이미 농림지역인데 이렇게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특례 인정할 필요 없죠? 농림지역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은 농림지역보다 행위제한이 더 엄격한, 더 개발 못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겨도 이렇게 안 보내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도 이것이 망가질 일은 없죠. 더 안 망가지지. 더 개발 못하니까. 만약에 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보낼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행위제한을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결론은 원래 가야 될 땅이 농림지역인데 이 농림지역보다 행위제한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곳에 있을 때 이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겠다는 얘기라. 근데 완화되어 있는 것 중에 도시지역은 애초에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논외고 결국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되셨어요? 네. 자, 똑같은 논리로 관리지역에 있는 산지를 전제로 해서 현재 산지가 있는데 이것이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됐다.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어디 들어갈 땅이라고 했어요, 아까? 에이. 자, 왜 이러시나, 천천히 자. 에이, 아까. 농림. 아니, 아까 농림지역도 다시 정확히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성 보전산지림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의 보전에서 필요한 이게 농림지역 뜻이잖아요. 그럼 아까 요거 하면서 농이다, 림은 보전산지에 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 보전산지는 어디 들어갈 땅이에요? 농림지역에 들어갈 땅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론 구성하더라도 물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나와요. 그러나 이론 구성은 정확히 해야 돼요. 농림지역에 들어갈 대표적인 땅으로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거와 달리 둘 중에 하나로 의지가 되는 게 여전히 보전산지 하면 농림지역 지정하나 보시면 돼요. 왜? 대부분의 보전산지는 대부분이 다 임업용이니까. 농림의 림은 임업용이잖아. 임업이라는 것이 나무를 심고 기르고 벌채해서 쓰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임업용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예외적 현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훌륭한 산이 우리 국내에 어디 있나요? 훌륭한 산. 설악산. 설악산에 가보면 보전산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산지는 다 보전산지라고 보시면 돼. 보전산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못하는 보전산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준보전산지가 아니고 보전산지면 그럼 설악산의 보전산지 임업이 목적이에요? 자연환경 보호가 목적이에요? 그건 자연환경 보호가 목적이지. 만약에 임업용이라면은 그 큰 적송 같은 것들 지금 다 베어서 목재로 쓰고 새끼 적송 키우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 현상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보전산지는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으로만 가지만 이것도 대부분 임업을 차지하면 설악산 같은 뭐 몇몇 이런 데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고시에서 보는.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가는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를 산림청장이 지정을 할 때 내가 딱 지정해주면서 어디로 간다 둘 중에 하나 정해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임업용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 둘 중에 전제 조건 똑같고. 자, 2번. 관리지역 안에서 이걸 전제로 해서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선서로 본다. 전제조건 관리지역 안에서 잘 체크하시고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판가로 3번. 관리지역 안에 산림지역 역시 전제 똑같아요.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을 전제로 해서 여기 대해서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됐다. 그러면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결정고시인 것으로 보는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방가로 4번 얘기는 이제 관련된 얘기로서 나중에 할 때 왜 그런지 살짝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를 지정특례로 써 있으면 훌륭하게 했고 넘겨보시죠. 그럼 이제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용도적 지정만 얘기한 거예요. 기본적 원칙적 지정과 지정 특례까지 지정만 얘기했다고 지금까지 지정을 얘기했는데 아니 용도적을 왜 지정합니까? 그 용도적에 맞는 행위 제한을 하려고 지역에 맞는 행위 제한을 하려고 그래서 지역이 나오면 항상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각각의 지역별로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러려고 지역을 지정하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이 분류가 끝났으면은 분류 중에서 우리 특례까지 한 거고 지역의 행위 제한. 지구가 끝나면 지구의 행위 제한. 구역이 끝나면 구역의 행위 제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서 세 가지를. 건축 제한. 각각의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건축 제한. 건축 제한. 지역별로 쫙 정해져 있어요. 건폐율,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다고 했을 때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요 세 가지가 지역의 행위 제한 세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구는 건축 제한만이에요. 구역도 건축 제한만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여기만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의 행위 제한 요 세 가지가 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 땅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땅이든지 간에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 없어. 용도 지역이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토지계획 확인을 띄워보면 용도 지역이 제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역별로 무엇을 지을 수 있다 없다가 다 결정되고 어느 걸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연면적 건축 면적을 결정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거든요. 이것이 건폐율 용적률이 각 지역별로 최대 한도가 얼마씩 다 정해져 있고 이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다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에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글쎄 표정에는 뭐 별로 그런가 봐. 긴가민가한 표정이 보이는데 아주 뭐 여유 있다는 점에서 좋아요. 그래서 지역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대 한도가 거의 매회 나오는 거예요. 매회. 한 번도 거의 빠질 때가 없어. 건폐율 최대 한도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거는 건축 제한은 양이 엄청 많은 건데 이게 약 한 3, 4년에 한 번꼴로 살짝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를 하면은 양이 이게 조그만 글씨로 해서 한 20페이지가 넘어 이게 요것만. 그래서 나오면은 참 곤란하죠. 보통 여기서 나오면 맞춰야 되고요. 숫자가 많지만 맞춰야 되고 여기서 나오면 찍으면 되고 그런데. 근데 29회는 반대로 나왔어. 반대로. 이게 그 수많은 원칙적 숫자를 안 내고 수많은 특례 중에 하나를 냈어요. 여기서. 그 특례가 처음 나서 처음. 그 특례가 나온 게 29회 때 처음이라고요. 그 전에 원칙적 숫자에서 나왔거든 다. 그러니까 그 특례는 틀려도 상관없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처음 나왔지만 여기가 원래 틀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서 이번엔 두 문제 나왔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쉽게 나왔어 그런데. 그 수많은 양 중에 제가 한 7, 8가지만 뽑아서 하거든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런데 7, 8개 중에서도 주로 아파트가 기본인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주 그럼 그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지. 원래 여기서 틀려도 되는데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틀려도 되고 여기서 맞추는 문제가 나왔다고. 어쨌든 같죠? 한 문제 맞추면 되는 거지 그냥. 네. 뭐 이상한 거 틀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일단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해도 소화를 잘 못 시켜 여러분들이 뭐 자꾸 욕심을 내려고 그래. 네? 52번에 52페이지에 3번에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 나오잖아요. 이게 지역의 행위 제한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역별 건축 제한 얘기라고. 건축 제한 얘기. 이게 지역별로 이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건축 제한인데 원칙이 대통령령이고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는데 방가로 1번에 0이 정하는 특례가요. 방가로 3번에 제가
박스 2개만 소개해놓고 있죠? 일종 전원주택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넘겨보세요. 준주택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이것도 양이 작은 걸 얘기한다고. 지금 제가 일종 전원과 준주택만 예를 들었잖아. 근데 일종 전원, 이종 전원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각각의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없다, 요것을 제가 대표적인, 어차피 우리가 이거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2가지만 소개를 해놨다고, 대표. 안 그러면 책이 너무 두꺼워져서. 요 표만 해도, 요런 것으로 표만 해도 이게 20페이지가 넘어요. 소개를 하면. 이게 바로 0에 나와 있는 건축 제한 얘기예요. 요거를 나중에, 글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3, 4, 5회 할 때 살짝 아니면은 오르골 때려 가서 오르골 때라 해도 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원래 요약만 갖고 몇 가지만 갖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용도 분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뜻을 가지고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 잡는 식으로만 살짝 할 거예요. 이건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 큰일 나고 이제 큰일 나. 나중에 이거 요약해서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옆에 페이지에 살짝 돼 있는 거 그거 거 살짝 할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거 따질 때는 꺼내놓고 보는 거예요.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협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몇 가지 서류가 오는데 서류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접 법제처 들어가서 찾아봐도 되고 주문 그거 보고 찾아봐도 되고 내 땅에 어느 땅인지 확인해 보면 이제 어느 지역에 속해 있다. 토지등록 확인서를 통해서 그럼 그 지역의 행위 제한을 요걸 보고 찾는 거예요. 요 표를 보고 요걸 보고 찾아야지 뭐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을 하나요. 근데 이번에 쉽게 나왔던 거지. 이번에 쉽게. 자, 그럼 양가로 2번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걸 얘기하는데 일단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슨 뜻인지 요거는 사실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축법에. 건축상 용어인데 여기서는 대충 보실 거예요. 여기서는 최대한도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건폐율의 개념이 뭔지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건축법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2번 보시면 이제 건폐율의 뜻이 나와 있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분모는 고정, 분모에 대한 분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 건폐율로서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용적률이라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대지 면적이고 건축 면적이 무엇이고 연면적이 무엇인지는 제가 책에도 소개는 해놓긴 해놨어요. 그런데 근거가 다 건축법 얘기야. 건축법. 그래서 그쪽에서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 대충. 자, 땅이 있습니다. 이게 대지야. 대지의 땅의 면적이 대지 면적이지. 이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이니까 우리 건축 면적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땅을 잠식해서 건축된 면적, 높이랑 상관없어요. 땅을 잠식해서 실제 건축된 면적이 건축 면적 보시면 돼. 자세한 거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건축을 이 정도 건축 면적을 확보했다라면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대지 면적 하에서 건폐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같이 커지는 걸 얘기하지. 그죠?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땅의 건축을 확보할 수 있냐. 얼마나 넓게랑 관련된 것이 건폐율이라는 거예요. 100%를 넘을 순 없지. 100%를 넘을 순 없지. 대지 면적을 벗어나서 어떻게 더 넓게 짓습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니까. 이게 건폐율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면적 비율이다 하는데 우리 연면적이라는 것이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거든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 이 얘기도 이제 이게 건축법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더라도 바닥 면적이 또 뭐냐? 이걸 알아야 이 합계가 연면적을 알 수 있는데 바닥 면적은 말 그대로 바닥의 면적을 얘기해요. 각 층마다 그 층의 바닥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불러요. 여기는 몇 층 바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몇 층 바닥에 지금 책상 갖다 놓고 앉아 있는 거야? 5층 바닥에, 4층 바닥, 3층 바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각 층을 바닥이라고 하는데 그 각 층의
그 바닥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합친 것이 연면적이고. 그러면 대지 면적에서 자 3층짜리 건물을 그렸잖아. 그러면 1층 바닥 면적 얼마, 2층 바닥 면적 얼마, 3층 바닥 면적 이게 각 층의 바닥 면적이거든요. 요거 다 합친 게 연면적이에요. 이거 다 합친 거 연면적. 연자가 뻗을 연자거든. 뻗을 연자. 쭉 뻗을 연자. 아래에서 위에까지 쭉 뻗어있는 면적 합친 거. 이게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의 연면적이니까 용적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지는 같은데 확보하시는 연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죠? 네. 높이를 직접 규제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간접적으로 얼마나 높게를 결정하는 것이 용적률이라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은 법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든지 100을 넘어서 정할 수가 있잖아. 나중에 보시면 용적률은 우리 법에서는 최대 1500%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1500%. 그러면 대지 면적의 15배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건폐율은 100을 넘길 수 없다니까요. 응? 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윤율을 최대가 크면 클수록 이것이 가격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뭐가 큰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용적률. 그렇지. 용적률이 더 가격에. 그래서 용적률이 예를 들어 지역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왔다 갔다 한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 영향은 바로 받아요. 바로 받아. 뭐 수요 공급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이 중요한 게 지역의 건축 제한이고. 자, 제가 지금 개념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지역의 행위 제한에서 최대한도인데 이 최대한도는 3단계를 거쳐 정하고 있어요. 3단계를 거쳐서 법에서 정하고 있고 법령, 조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 밑에 있는 대통령령에서 다시 종류를 정하고 영은 법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죠. 법 범위 내에서만 영으로 정하고 영 범위 내에서 조례로 3단계를 거쳐 최종 여기서 정해집니다. 조례라는 게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하는 것을 다 조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어느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 땅의 건폐 권유를 최대한도를 알아야 설명하기 편하다. 사실 그런 거 알려주는 게 맞지 그게. 그걸 알고 싶으면 요걸 봐야 돼. 조례를 찾아봐야 돼. 조례를. 지금 국회법상 조례니까 도시군계획 조례를 얘기하지. 도시군계획 조례를. 그것도 특공시군에. 여기 광명시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광명시에 어느 지역이 있고 여기에 따른 최대한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광명시 도시군계획 조례 치면 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광명시의 지역별로 법령법에서 정해진 최대한도가 쫙 나와 있다고. 그렇게 찾아보면 되거든 이게. 그거 설명해야 되지. 근데 시험이랑은 이제 이건 상관없죠. 각 지방별로 정해지니까 우리가 시험 보면 요거라고 요거.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원칙적 숫자, 여기에 대한 숫자 이게 법에 의한 분류고 요게 영에 의한 세분이라고. 그러면 법에 의한 분류에서는 이 법에 의한 분류대로 각각의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 0으로 세분이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세분된 영에 의한 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 숫자에 대한 얘기로. 법에 의한 한도, 영에 의한 한도. 이게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게 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엔 처음으로 특례에서 나왔다니까. 이거 하기도 벅찬데 특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틀려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할 거예요, 요거를. 법에 의한 한도를. 법에 의한 한도 숫자를 정리할 겁니다. 영에 의한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법에 의한 숫자, 최소화된 거 요거만 좀 기억하고 영에 의한 숫자는 복잡하더라도 외우지 않고 법에 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쫙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숫자 외우지 않고. 요거는 3, 4월에 붙입니다. 법에 의한 걸 해놓고 나서 3, 4월에 이거 붙일 거예요. 5, 6월 달에 가서는 원래 특례는 손대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특례 정도는 워낙 이건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안 나왔던 부분에서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건 다시 나올 가능성 없어요. 일부러 틀리게 내는 문제들은 원래 다시 안 나오거든. 근데 워낙 많이 나왔던 데서 특례까지 나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워낙 자꾸 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맞추니까 특례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례 규정도 살짝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항상 뭐 큰 부담을 줍니까? 전화 최소화시켜서 안 되니까? 네. 여기 이거 숫자 안 외우게 해도 충분히 한다니까 이거. 기본만 외우게 하고 특례도 훌륭하게 나중에 5, 6월 달에 뭐 잘할 거야 그냥 부담 없이.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 일단 법의한 숫자로 해야 돼. 법의한 숫자를 여기다 할 거야. 여기다가 그 책에 지금 건폐율 용준 의의는 지금 나와 동그라미 1, 2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방가로 2번에 그 숫자 나오는 거 있죠. 2번 박스에 이게 법의한 숫자랑 영의한 숫자가 또 나눠지고 건폐율 용준이 또 숫자 이거로 해야 되거든. 이거를. 근데 이거 보니까 참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 틀에다가 하세요. 이 틀에다가 그래야 외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틀에다가 항상 이 틀을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제가 뭐 써놓는다 그랬죠. 일단 법의한 것만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먼저 하고 나서 숫자를 할 겁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크기를 할 때 상업지역률이 증일근유 중일근유 이렇게 배웠는데 근림과 유통 중에서는 유통이 근림보다는 좀 더 비싸다. 이게 제일 싼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근림과 유통의 건폐율을 크기 순서할 때는 이 순서가 뒤바뀐다는 표시를 하나 해놓고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크기 순서 뒤바뀌는 표시를 하나 했고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항상 같은 크기인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크기인 거.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주상공, 녹지, 비도시를 나눈 상태에서 사실 상식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제일 건폐율 한도는 낮을 겁니다. 제일 싼 곳이라. 그런데 여기랑 같은 게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에 준하는 게 생산관리라고 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것이 보존관리라고 했어요. 보생농자 네 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항상 같은 크기로 움직여요. 나중에 조례 단계에 가면은 이게 당연히 더 낮아지고 정확히 나눠지면 적어도 법에 의한 한도에서는 현재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 여기에 준하는 거 포함해서 보생농자는 건폐율에서 항상 같은 크기예요. 그런데 제가 일단 녹지는 세모 표시를 살짝 해놓은 게 녹지라면 건폐율에서는 보생농자와 함께 5가지가 같은 크기인데 용적률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폐율하면 같은 크기인 것이 5가지, 용적률하면 4가지. 이 전제 조건을 일단 해두세요. 왜 그렇나요? 이건 묻지 말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니까. 자, 이제 우리 건폐율은 제가 노란색으로 할 거고 용적률은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이제 그림에다 보기 좋게. 자, 우리 건폐율에서 같은 크기인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녹지와 뭐요? 보생농자. 이건 외워두셔야 돼. 녹지와 보생농자 5가지. 용적률에서는 같은 크기인 것이 보생농자. 저기도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다 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생농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녹지가 더 끼어들어서 5가지가 같은 크기냐 4가지만이냐. 일단 이 전제 조건은 해두시고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음 형태예요. 이게. 사실 여기서도 건폐율 용적률을 할 때 숫자지만 숫자를 직접 묻는 것보다는 숫자를 안 묻는 게 더 많은 출제 비중이에요. 사실 출제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숫자를 하면 확실하게 딱 구별될 것 같아서 좋은데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숫자를 바꿔내는 것은 생각 없이 되는 거라고 봐서 창피한다고. 그래서 숫자들이 정답화되는 확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요 더. 아니 숫자 바꿔서 내는 건 초등학생한테 문제를 내게 해도 쉽게 내.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내용을 바꾸는 걸 잘 내는 내용을 바꾸는 거. 그런 추세가 더 강화된 추세가 29의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단순히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자꾸 그런 이유고. 근데 여기서도 숫자를 안 낼 때 기본적으로 많이 냈던 게 예를 들어 다음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그럼 5가지가 같은 크기라고 했으니까 5가지 중에 4가지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어서 찾게 만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문제예요. 다음 중 용적률 중 크기가 다른 하나는 4가지 집어넣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서 찾게 하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일단 해두시고 이제 숫자 들어갑시다. 이제 하여튼 책 무시하시고 책에다도 체크하지 마. 그냥 여기 이렇게 써놓고 체크를 해놔요. 아니면
이게 쓸 공간이 없어요. 머릿속에다 적어놔. 머릿속에다. 이거 띄운 상태에서. 안 그럼 책처럼 하게 되면 책은 써여 있어서 그렇게 제가 옮긴 거지. 이거를 순서대로 탁 적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해놓고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화번호 외우듯이 시작해요. 아우 그걸 언제 거기다 1분 30초 안에 그래 언제 풀어요. 이렇게 하고 적고 맞추고 뭐 전화번호 외워도 그렇지. 여러분들 집에서 전화번호 실제 외우고 있는 건 몇 개나 돼요? 몇 개 없죠? 저는 와이프 전화번호만 알지 제 딸 전화번호도 몰라요. 다 단축번호로 해놓잖아. 단축번호로. 친구 포함해서. 친구는 뭐 20번에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은 10번에 시작하고 이거 다 해놨다고 그렇게. 단축번호를 기억하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걸 단순한 숫자로 이렇게 하나하나 외운다면 좋은 친척 전화번호 아는 거나 다름없어요. 안 돼. 자, 간단하게. 자, 검표에 법의 양 크기만 한다. 법의 양 크기. 이건 답하시면 안 돼. 그래서 법의 양 분류에서만. 요걸 한 다음에 나중에 할 때 이제 이거를 다 응용할 거예요. 자, 검표는 100을 넘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20%짜리, 40%짜리, 70%짜리, 90%짜리. 요것 중에 하나예요. 검표의 숫자는 일단 4가지밖에 없다. 해놓고 요 4가지 안 상태에서 찾아 들어가면 돼. 아까 배웠던 걸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4가지 외우는 것도 이건 아주 좋잖아. 20, 40, 70, 90, 20, 40, 70, 90. 뭔가 같은 연상이 되죠? 2479, 2479, 24친구. 24침 센터 전화번호 딱. 그죠? 24센터 전화번호 딱 사르게 딱. 24친구. 24친구잖아. 24친구. 외우기 좋아. 요렇게 24친구 중에 하나 해놓고 찾아 들어가면 된다니까. 이제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것만 외워놓고 24친구만 외워놓고. 자,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90%, 제일 싼 게 20%, 나머지 생각해 봅시다. 24친구 중에서. 자, 우리 법의 한 분류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그게 그럼 이게 90이 되겠네? 그죠? 90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낮은 20%짜리 이제 해봐요. 어디? 또. 전제 조건 써야지. 전제 조건. 에이, 쫙 얘기하셔야지. 이게 제일 낮을 텐데 같은 크기인 거 5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건필이니까. 그러면 지금 체크한 녹지, 보생, 농자 요 체크한 것이 제일 낮은 20%. 체크한 것이 24%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0, 90 됐잖아요. 보존할 땅 중에서 혼자 남는 게 계획관리고 개발할 땅 중에서 혼자 남는 게 주거공업이야. 끝났지 그러면. 보존할 땅에서 계획관리가 혼자 남으니까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40이 될 수밖에 없지. 24친구 중에 두 번째 40이 될 수밖에 없지. 개발할 땅에서 주거공업이 남아있네요. 여기 얼마예요? 7 하나 남아있네요. 70. 끝. 24친구. 나중에 영예한 거 해봤자 주상에서만 이게 제일 비싼 거 하면서 또 싹 하면 끝이야. 또. 별거 없어요. 일단 요거 기억해 두세요. 쉽죠? 24친구. 90%짜리가 어디라고요? 상상해보세요. 제일 비싼 거 상업지역 딱 우리 용도지역 떠오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일 낮은 20%짜리는 녹지, 보생, 농자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녹지, 보생, 농자, 녹지, 보생, 농자 이것이 20이다. 그럼 이제는 보존할 땅 중에서 계획관리 하나만 딱 남으니까 두 번째 큰 40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할 땅 중에서 주거와 공업에 남는 것이 70 하나 남아있네. 끝. 영적률이제. 영적률. 이거는 아쉽지만 무식하게 외워야 돼. 이거는 이사친구로 설명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할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일 낮은 게 뭐예요? 80. 제일 높은 거 1500. 일단 이거 기억해 놓고. 제일 큰 것은 15배 1500이다. 제일 낮은 것은 80. 기억해 놓고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100, 400, 500, 145, 100, 400, 500 합이 1000이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무식하게. 제일 낮은 것이 80. 제일 높은 게 1500 해놓고 중간에 145, 100, 400, 500이 있다. 이래고 들어가야 돼 이제. 자, 제일 비싼 1500짜리는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상업지역. 이 상업지역이 1500 여기다 써놨습니다. 상업지역이 1500이에요. 제일 낮은 80%짜리는 보생농자. 자, 보생농자 빨간색 넷으로 체크한 것이 제일 낮은 80.
됐어. 그럼 아까처럼 보존할 땅 중에서 이제는 4가지 보생농자만 80이니까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죠. 이제 똑같이 이제 둘이 남잖아. 이것이 얼마가 되겠어요? 1, 4, 5 중에 제일 작은 100이 되겠지. 이게 100이 되겠지. 그러면 400, 500 둘이 남는데 아까 제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어디가 더 비싼 땅이라고 했어요? 주거지역. 그럼 이게 주거가 500이 되고 공업이 400이 되겠네? 네. 이렇게 해두시라고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그리는데 제일 큰 1500%짜리가 제일 비싼 상업지역일 것이다. 반대로 제일 낮은 거 80%짜리는 보생농자 4가지만 80이다. 그럼 보존할 땅 중에서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1, 4, 5 중에 1, 100. 주거와 공업에 남는데 주거가 500으로서 공업지역 400보다 좀 더 크네요. 그러면 됐어요. 용적률의 0의 한도가 나중에 오시면 제일 복잡해요. 우리 책에서 제일 복잡해요. 이건 최소, 최대 얼마 숫자, 그 숫자 낸 적이 없어요. 크기 순서를 물었을 뿐이야. 그래서 나중에도 그거는 숫자를 기억하는 것보다 크기 순서만 우리 배웠던 어디가 비싸다 써갖고 느낌 잡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만 기억을 해두시라고. 요거만. 나중에도 별 거 없어요. 특례는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요거. 더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내 소화불량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소화불량 때문에. 뭐. 됐어요. 한 번 더 해드릴까? 요거?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 잘하시니까. 넘기세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 오늘 기본 단계에서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용도 지역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용도 지구 들어갑니다. 용도 지구. 60쪽에 용도 지구. 자, 일단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법에서는 종류 9가지를 정하고 있고요. 9가지를 정하고 있고 이 9가지 중에서 일부는 법 밑에 있는 대통령이 영위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를 세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세분할 수 있는 것까지 종류를 다 써놨을 때 양은 뭐 어느 정도 됩니다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거를 뭐 외워서 쓸모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여기서만 쓰고만 안 되니까 여기서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종류가 나눠진다면 왜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지 여러 번 눈에 생각하면서 여러 번 익숙하게 해두시면 나중에 종류를 잘 안 물어보지만 묻더라도 별거 없어요. 익숙하게만 해놓으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주로 내용을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잘 묻거든요. 그런 것들 딱딱해 두시면 돼. 편하게 하시면서. 이걸 뭐 두 음자로 외우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여튼 눈에 익숙하게 해둬야 되기 때문에 용도 지구를 보시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이 법정 용도 지구고 9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불러보세요. 이제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자, 우리 법에서는 뭐부터 나옵니까? 경관지구, 그리고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끝이죠? 뭐 기타 0에서는 세분할 수 있게, 저 하나 더 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만 0에서 없어갖고 지금 9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뜻을 갖고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줘요. 그 뜻을 분석하시면 돼. 그리고 이것이 나눠지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요 말들이 종류가 나눠지더라도 그 말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뜻을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경관지구는 어떻게 분석이 돼요? 경관을 파괴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런 뜻으로 그냥 분석하시면 돼. 어떤 훌륭한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 이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보충하니까 어느 곳이 용도 지역상 어떤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이 들어왔다가는 이곳의 경관이 훌륭한데 이 경관을 망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경관을 망칠 수 있는 건축물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지역상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거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고도지구는 고도가 뭐를 얘기해요? 높이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야. 높이를 규제하려고. 그럼 방화지구는 뭐가 돼 있어요? 왜? 화재를 예방하려고. 화재를 예방하려고. 방재라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재해를 예방하려고. 보호지구라면 보호하려고. 그냥 그대로 분석하시는 게 최고야. 뭔가 보호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걸 쭉 열거를 해놨다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취락지구라면 요 말만큼은 따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 상식적으로는 안 되죠? 취락이 뭐라 그랬어요? 집들이 모여있는 곳. 즐겁게 취해서 노는 게 아니고요. 모일치자 불악락자예요. 불악락자. 시골에서 주로 쓰는 용어야. 불악이라면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 무슨 불악 하는데 그 집들이 모여있는 곳을 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일치자 불악락자. 그러면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 취락이라면 이거 왜 지정하느냐? 취락을 정비하려고. 세상에 뭐 취락을 망가뜨리려고 하진 않잖아.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흥하려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못 들어오게 제한하려고. 그대로선 특정용도의 건축물을 못 들어오게 제한하려고. 복합용도라면 복합적인 용도로 하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하려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된다니까. 자, 우리가 대충 이렇게 봤을 때 항상 내 땅이 그곳에 속해 있다라면 이 중에서 어느 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좋은 거 한번 찾아봐요. 좋은 땅, 나쁜 땅. 이게 팍 눈에 들어와요? 제대로 된 안목이에요, 이거는. 개발시켜주니까 내 땅이 여기 속해 있는데 개발지는 신나는 거지 뭐. 이쪽에 또 막 어느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가보려고 하고 좋을 겁니다. 또 좋은데 어디? 이것도 좋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복합적인 용도로 쓰게 하니까 요게 지정되기 전보다는 지정되면 지을 수 없는 것들이 막 들어오겠네 이제? 이 용도가 높아지지. 값이 올라가지. 또 요것도 괜찮죠? 취락을 정비해 주니까 그만큼 내가 살고 있는 취락이 발달될 거 아닙니까? 또 없어 이제? 나이스. 없어. 나이스. 더 이상 없어요. 없어 더 이상. 다 지정되면 다 손해나는 것들이 이제. 이것만 좋아. 쉬세요 이제. 이거만 파악됐어. 더워.